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세종시 출범 10주년 그리고 이현정 위원장 거꾸로 국회의사당으로 발의된 지 11년 만에 큰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시민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축하하고 이제는 앞으로 더 멋진 세종을 만들어가는 두 번째 새로운 도약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관심 그리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세종 국회의사당 화이팅! 화이팅! 세종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장 홍성국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과 세종시의 핵심 사업 및 예산사업 추진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과 소통했어야 되는데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제가 중앙에서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를 맡아갖고 끌고 가고 경제위기 대응 센터장이라는 걸 좀 맡아갖고 간담회만 지난해 대선 끝난 다음에 간담회만 30번 이상 주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었고요. 또 올해 들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내 경제대변으로서 지속적으로 경제 브리핑이라든가 또 대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께 인사가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당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기회가 되면 더 자주 갖고 싶은 마음입니다. 먼저 오늘 드릴 말씀은 6가지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과제도 또 뒷 배경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세종과 관련돼서 모든 것은 시점으로 보면 2030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2030년쯤 되게 되면 세종의 제 생각에는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근거는 지난주 통과된 10월 6일날 통과된 국회 규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국회 규칙이 되게 되면은 많은 의사 결정을 미루던 사항들이 각 기관들이 이제 액션에 돌입하게 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삶 하나하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세종시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6가지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하고 2030년은 큰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세종시가 1년 사이에 인구 유입이 이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늘다가. 그리고 세종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지역과는 다른 모습이었는데 비슷해지고 있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결정이 되게 되면은 세종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회사의 본사를 옮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던 쪽에서 많은 내용들이 많은 액션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 세종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그다음 국회 규칙까지 통과되는데 역시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건 우리 시민들의 성원이시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께서 정치색과 무관하게 관심을 많이 끼쳐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11년 됐습니다. 11년 전에 발의됐다가 국회가 만료되면서 폐기됐고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발의했다가 또 이게 임기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되자마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달려와서 일단 4년이라는 시간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넣은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어찌됐건 이해찬 대표님의 어떤 큰 그림 그리고 전임 이춘희 시장께서도 서울에 60여 차례 출장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요 세종 국회의사당 건 갖고 그래서 많이 노력들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이 세종의사당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법 통과는 박병석 의장님이 굉장히 많은 지대한 공헌을 해주셨고요. 특히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2020년에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를 이사가야 된다. 누구죠?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각 그 원내대표단들과 지속적으로 저와 강진현 의원 소통하면서요. 김태년 의원의 그 원내대표 취임 연설에 그 당시 제가 이제 부대표였습니다. 집어넣고 그 다음 윤여동 대표 때는 여러분 아시죠?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어갖고 이게 진척들이 좀 잘못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 시절에도 관심이 많았죠. 운영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박광훈 원내대표 때는 제가 부대표를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해서 올 여름에 비 오는 날 세종으로 국회 원내대표단을 다 모시고 오셔갖고 부지를 살펴보고 이거 해야 된다 설득하고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원내대표단 박병석 의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진표 의장님이 국회 규칙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장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말씀드리고 지금 금액을 나온 게 김진표 의장님이 금액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2개 상임위가 왔을 때 3조 6천억 정도, 다 오면 한 4조 6, 7천억 정도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외부 컨설팅 결과를 나와서 지을 때 설계는 다 오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일단은 12개 오는 것으로 착공을 하자. 이 의지가 김진표 현재 국회의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이게 통과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회 규칙은 규칙이지만 법과 동일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위에 소속이기 때문에 그 운영위에 법안 개선 소위 거기에 제가 다시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진 여러 이유가요. 여야 합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주당이 왜 의석이 많은데 못 밀어붙이냐 하는데요. 2030년에 민주당이 집권당일지 아닐지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여야 합의고 국회의원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 모두가 동의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이게 지연된 것만큼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이 들어갔는데 계속 지연 전술로 나왔습니다. 여당에서. 국회법 통과할 때도 그랬고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지금 국회의원 안 하시는 분은 왜 국회를 글로 가냐. 자기 지역구에 있는 어디로 가자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정말 황당했던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중에 선한 의지로 법사위가 사실은 일이 제일 많습니다. 상임위. 모든 법안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12개가 여기 와 있으니까 법사위도 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넣었는데 이게 또 시간을 끄는 굉장한 요소가 돼서요. 마지막 날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최민호 세종시장도 올라오셔서 국힘의 의원들을 만나셨는데 만나고 간 다음에 또 이런 새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어찌됐건 무사히 그리고 압도적으로 기권 한 표 있었죠. 압도적으로 통과가 돼서 상당히 저도 기쁘고 세종 시민 여러분도 상당히 세종에도 이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많은 그 현안 사업들은 전부 다 국회의사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과 연결이 안 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국회의사당에 오면은요, 제가 보도자료를 여러분한테 보내드렸는데 아마 이메일로도 여러분 쏴서 주실 겁니다. 인원이 6,000명, 7,000명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자료가 보도자료가 있는데 왜 드렸냐면 앞으로 여기 있는 안건들을 우리 여기 언론인 여러분들 잘 좀 챙겨달라는 뜻도 있습니다. 뒤에 그 3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죠. 맨 처음에 3페이지 보시면 있죠.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이제 3개월 내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건 국회의장한테 가요. 앞으로 모든 일은 국회의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부가 또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을 주냐.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행정부, 기재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겠죠. 이 두 개의 시각이 있고
국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다 하자는 게 사실은 여당 국회의원들도 사석에서는 전부 다 가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위원회가 구축이 되면 여기서 모든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될 게 이제 토지 매입비 계약금을 내야 되죠. 847억을 올해 350억까지 포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 비용의 10%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비 같은 것들은 나중에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없어도 돼요. 그러면 일단 토지 계약이라도 좀 하자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정부에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뒤에 보면 총사업비 협의가 있죠. 건립위원회가 위촉이 되면 총사업비를 얼마 들 거냐. 제가 아까 그냥 러프하게 3조 6천억, 4조 6천억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건 기재부에서 이거는 용역을 하게 되는데 최소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내년 여름 정도는 돼야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설계하고 시공사업자인데 여기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턴키 방식과 국제 설계 공모 방식이 있습니다. 턴키는 설계하는 회사가 시공도 같이 하고 뭐 한 방에 다 해치우는 거고요. 국제 설계 공모는 설계는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이 국회의장 새로 짓습니다. 설계도 내세요 해갖고서 한 다음에 건설에서 따로 진행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연도에서 해보시면은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하는 것은 턴키로 해야 된다라는 게 요 구체적인 시각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왜 턴키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건립하는 데 있어서 자료에는 없지만은 그럼 이 세종을 이사장 어떻게 질 것이냐. 그래서 김진표 의장님하고 같이 나누고 박병서 의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돼야 되겠다. 근데 농담이지만 행정부는 싫어요. 국회가 옆에 있으면 계속 오라갈 거 하는데 이동이 정말 쉽고 커뮤니케이션 잘 되게 해야 되고 그러려고 오는 거니까 최초 목적이. 두 번째는 한 100년쯤 지나면 세계 최고의 역사적인 건축물이 돼야 되겠다. 문화예술적인 분위기가 들어가야 되겠다. 세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짓는 국회의사당이기 때문에 최고의 디지털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 네 번째, 관련 종사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사당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이번 국회 규칙 뒤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사 오시는 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오피스텔 형태로 된 거 미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도 다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복리후생을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국회 규칙 내용에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긴데 안에 보게 되면 올라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국회 오는 인원 그 뒷장에 이제 인원이 나와 있죠. 4페이지에 그냥 현재 추사는 6,620명 정도가 여기 상주하게 되는데요. 6,620명인데 가족을 동반하게 되면 한 1만 명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계속 비유하는 게 고구마줄도 비유하는데 고구마 캐고 하나 캐면 그냥 줄줄이 줄사탕 쭉 열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세종시에 언론기관이 200~300개 있지만은 중앙 언론기관들이 본사를 세종으로 상당히 옮길 계획을 갖고 있고 MOU 맺은 데가 17군데인가 있죠? 메모는 써놨는데요. 그 언론기관이 온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그 통째로 오는 거는 아직은 좀 기대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그 컨텐츠 있잖아요. 다양한 컨텐츠들을 여기서 제작, 가공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예를 들어 KBS다라고 하면은 서울에서도 주로 있지만 뉴스룸 같은 거는 세종에 설치가 돼서 뉴스룸이 당연히 출연자들이 세종에 다 계시기 때문에 뉴스룸 같은 것들을 놓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CNN이 워싱턴이나 뉴욕에 있는 게 아니죠. 여기 한쪽 지방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본사는. 그래서 딴 쪽에 완벽하게 요즘은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1만 명 좀 오시고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오실 분들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인원이 넘어오셔야 될 거고, 이분들은 의사결정을, 이사 오는 의사결정을 2028년 정도면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교육입니다. 지방에 잘 안 가는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런데 세종의 교육이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종의 교육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를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거 문제인데요. 주거 문제는 그때쯤 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특공이라는 것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주거 문제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간 우리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세종 시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문화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계획해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더 많이 오게 하는 것은 역시 우리 시청이라든가 시의회 의원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함께 지금 만들어 왔듯이 법은 통과시켰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그 국회 TV에 많이 나오는 분들 지역구 보셨어요? 거의 다 수도권입니다. 아니면 자기 지역 기반이 강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에요. 거기가 안 가도 되는데요. 가운데가 텅 비어 있어요. 잘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기 차로 다니면요, 국회에서 여기가 2시간 더 걸려요. 평일날 막힐 때 2시간 반. 토요일은 이번 토요일날 내려온 기차표가 없어요. 또 기차표 구하려고 틈만 나면 눌러보고 하고 있는데요. 세종에 국회의원과 이런 유관기관들이 쭉 있게 되면 행정부가 있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의 중심이 이제 균형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지방 소멸 전에 정치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정치가 이제 세종을 비롯한 중부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게 또 제 생각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전주 쪽 국회의원들은요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대구까지도 출퇴근할 큰 무리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세종이나 중부권에도 큰 정치인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2030년에 물론 저는 집에서 손잡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7년입니다. 7년 정도 후에 그런 것들의 어떤 우리나라의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게 되고 정치 문화가 바뀌게 되면 그때쯤 되면 아마 세종시 국회의원들은 대선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즐거운 상상도 해봅니다. 이 부분을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10월 6일 날 됐기 때문에 그렇고 이 뒷배경에 이러이러한 게 있고 앞으로 오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와천 산단을 하는데 산단에 누가 들어올까 했는데 국회가 와? 그럼 수도 다 오네? 그러면은 그것을 입찰할까 말까 쳐다보던 기업들도 더 많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고요. 뒤에 유사한 사업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업들이 다 국회와 연결돼서 2030년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은 대통령 이집무실인데요. 기획 연구 용역을 작년에 이제 1억인가요? 넣어서 태워서 그냥 한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중단되고 있습니다. 중단이 되고 내년 예산 편성에만 1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뭐 대통령실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면 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연구 용역조차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우리 당은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예산정책협의회라는 걸 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 순서, 여러분들 나눠진 이 순서대로 우리 민주당이 세종과 관련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계속 진행할 생각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대평동 체육시설이죠.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가 이제 가까이 왔는데 작년에 이게 이제 이런
지방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은 국비 몇 퍼센트, 지방비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종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텐데요. 당시에 작년 이맘때입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세종시는 이제 어려우니까 7대 3을 하자. 국비 7, 세종시 3 해서 부지 3이 부지예요. 대평도의 땅으로 이제 우리는 딱 하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도를 했었는데요. 지방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없고 그것도 5대 이상 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마지막 날 여야 협상, 원내대표 협상까지 넘어갔지만 그러면 공사를 하긴 해야 되니까 일단 2억 실어놓읍시다 하고서 넘어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일명 타재라는 것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면은 이 타재가 나와야 돼요. 타당성에서 어떻게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도 나오고 이게 KDA, 세종에는 KDA에서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이 공사장 공사 기간이 36개월 정도가 최소한 소요되거든요. 밑에 보시죠. 목포가 45개월 걸렸고요. 김해가 46개월. 근데 지금 아직도 이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서 의뢰한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걸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잘못하면 세종 잼버리 사태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진짜 KDA가 세종에 있는데 저도 그 KDA에 요청을 했고요. 빨리 달라고서 올 여름 정도에 좀 내놨고 또 최민호 시장도 부탁한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했는데 이 기재부가 올해 특별히 예산을 이렇게 졸라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졸라매고 있다 보니까 가급적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쓸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예산들 확 도려냈잖아요. 이제 세종에서는 여기 경인사연, 국책연구단지 예산들 다 그렇게 다 깎여 있어요 지금. 그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알고 계십시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 타당성 재조사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기재부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어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은 우리 언론이 여러분들이 계속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고요. 기재부가 어찌됐건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거든요. 국정감사 기간에 기재부에 다시 한번 제가 예산실장 만나갖고도 요 논의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건이 남쪽에 이제 지방법원 부분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요, 제주지방법원이 인구가 67만, 춘천이 43만, 세종이 이제 38만, 39만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이 지방법원 법원 하나 집어넣게 되는데 각 지역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인구입니다. 현재 고양시가 굉장히 대시를 심하게 하는 거기가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근데 우리 39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자기네는 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인구수가 국회의원 인원수와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도 지금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직접 법원 행정처장도 찾아가서 만났고요. 친전도 보냈고요. 우리 법사위 간사한테도 얘기하고, 하여간 할 수 있는 거는 강기현 의원 발의 법안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동 행동해서 계속 찾아가서 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놓지 않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통교부세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세종시 어떤 특수성이죠. 출발할 때는 우리가 이제 단층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2018년 16, 17부터 확 줄었잖아요. 너무 작은데 세종시에 그 사이에 인구는 더 늘고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이거 매우 시급한 사항입니다. 금액도 크고요. 이 부분들은 시청도 노력 중에 있고요. 우리 의원실도 이 부분들은 약간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강진영 의원하고 저랑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뛰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스마트시티인데요. 지나가다 보면 이제 토목공사하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잘 보시면 저기 왜 공사 안 하지? 왜 맨땅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시민 여러분한테 보고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땅값과 관련해서 LG CNS와 LH 간에 다양한 형태로 이견이 있었고요. 일종의 의견 브리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1년 반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하려고 LG CNS 만나고 LH 만나서 중재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쪽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어느 한쪽에. 그럴 경우에, 그런데 이거는 늦추면 안 되니까 잠정 합의를 한 거죠. 양쪽 다 그냥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배임으로 양쪽이 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소송으로 가야 된다. 권익위가, 국민권익위한테 물어봤더니 권익위가 일단 일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차후에 두 양 기관이 서로 정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LG CNS에서도 우리 세종 스마트시티 담당자의 사장님 김영석 사장이 KT 사장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담당했던 상무가 있는데 이분도 또 회사를 그만두면서 LG에서도 좀 늦어졌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가 이제 한국에 바로 우리 오생활권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여간 2027년이 되는데 이거 출발할 때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 레벨을 너무 높게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나 이 기본적인 컨셉을 약간 생활 좋은 쪽으로 약간 재조정할 필요가 지금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계획들은 조금 바뀌겠지만 하여간 우리 시에 세계 최초의 스마트시티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5-1이고요. 그 다리를 가서 보시면 제일 남쪽이 5-1이고요. 가운데가 5-2가 있습니다. 5-2는 헬스케어 시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헬스케어 시티를 하자 해서 LH랑 같이 저랑 제가 그런 데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또 민간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회도 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레벨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좀 수준 부분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5-3은 계획은 없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5-3은 저는 탄소중립 도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1은 ICT 중심이고요. 5-2는 ICT 플러스 헬스케어고요. 5-3은 ICT 헬스케어 아리백 이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 개인적인 꿈이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논의를 해주셨으면 문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6가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한 2027년 정도 되면은 이제 서설 이제 주거 시설은 입주가 가능해지는데요. 주거 시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 스마트 시티에 맞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LG도 사훈을 걸고 하고 있어요. LG 사장보고 그랬습니다. 너네 여기서 돈 남기려고 하지 마라. 세종의 스마트 시티 잘 만들어서 딴 나라 수출해라. 딴 지역 할 때 거기 돈 버는 거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간 이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기술적 진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저기 항저우 아시안게임 보시면 거의 다 디지털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LED와 디지털의 향연이었어요.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세종 스마트시티에 어떻게 구현될 건지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지금 너무 국회만 놓고 바라봤지만 이런 도시들이 다 국회가 오기 전에 다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완성이 되게 됐을 때 진짜로 우리가 수도 역할을 하고 세종시가 출범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가까워 와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이 계실 텐데요. 세종 공동 캠퍼스가 이제 한참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 한 58% 정도 지금 짓고 있는데요. 8페이지 놓고 보시면 입주 대학 뭐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쭉 보도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정리해 놓은 거는 세종의 어떤 그 큰 미래와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요. 임대형과 분양형이 있잖아요. 분양형 쪽은 사실은 이게 다 둘 다 국립대입니다. 충남대가 공주대 국립대라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여기다 ICT 중심으로 하고 또 우리한테 의대가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대가 오면은 지금 충남대 세종병원도 있는데 또 다른 형태로 어떤 새로운 우리가 과거에 국립의료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의대가 있는 상태에서 유치 신청하는 거하고 없는 상태에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고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서울로 유학을 안 가고 대학을 다닐 수 있는데 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행정대학원, 정책대학원은 세종시에 지금 공무원들이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공무원 유사기관들이 있습니다. 협회 뭐 이런 거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학위를 따기 위해서 행정대학원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가 있고요. 인구의 어떤 뭐라 할까 유출입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 교통량도 많아지게 되고 진짜 실질적인 행정의 중심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을 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 안성 고속도로인데요. 이게 작년에 어마어마한 사연이 많았습니다. 사연이 많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세종에 안성에서 쭉 내려오다가 연기분기점부터는 터널하고 교량은 6차선인데 도로는 4차선으로 이상한 계획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차액 규모가 지금 확실하지 않아. 나중에 다시 재포장하려고 하면 돈이 예산이 한 2천 몇백억인가 더 들어가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전부터 공사가 시작됐었죠. 그래서 기재부가 그렇게 하라고서 다 해놨는데 문제는 이것을 확장을 이제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끝부분을 더 넓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좁혀놓은 거잖아요. 모든 고속도로는 진입할 때 진입과 나가는 쪽 나들목은 다 넓잖아요. 차선이 넓은데 여기를 좁혀놨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기재부가 속을 끙끙 앓고 있어.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원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관료들은. 그래서 감사원이 에서 정책 컨설팅이라는 것을 의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은 그 예산을 승인했던 분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 사무총장 그 유명한 유병호를 제가 만났어요. 만나갖고 아니 나라를 위해서 이거 돈을 더 쓰는데 이거는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그랬더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홍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하시죠. 해갖고서 됐는데요. 이 서울 안성 고속도로는 거기 보시면은 그 뒷장에 여러분 8페이지, 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 고속도로 구경하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특히 용인에서 그러니까 영동고속도로랑 만나는 데서 안성까지는 직선으로 딱 놉니다. 직선으로 딱 놓고요. 자율주행이 가능한 세계 최첨단의 ICT 도로입니다. 지금 레벨 3 차가 여러분들 다 몰고 계신데 레벨 4나 5가 가능할 정도로 되고요. 사실은 RSU라고 로드사이드 유닛이라고 완전 자율주행 가능하게끔 이거 설치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북토부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럼 빨리 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 고속도로가 또 항상 비가 오면은 비 올 때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이 아스팔트가 다 빨아들인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소음도 좋고. 그래서 그 직선도로는 원래 150km로 최고 수속 아우토바를 했다가 이러면 사람들이 요즘 차가 좋으니까 200으로 달려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현재까지 논의 중은 130 최고 속도를 직선 구간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130이면 아마 또 더 달리시고 뭐 그러면
서울이 1시간대로 오는데 워커힐 지나자마자거든요. 워커힐하고 중부고속도로 중간에서 나오는데요. 글로 나와서 그냥 북쪽으로 그냥 직진하면 어디가 나오냐면 포천 지나서 운천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운천의 산정호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럼 그 IC까지가 170km예요. 세종에서. 그러면은 산정호수까지 한 20km 더 갑니다. 그러니까 2시간에 산정호수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철책까지 또 한 30분, 30분 정도가 되니까요. 서울 북부 지역에서 최단 거리로 올 수 있는 것이 루트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그거를 해놓음으로 인해 갖고요. 포천이라든가 서울 수도권 북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세종 안 오시려는 분들이 명분이 없어졌어요. 제가 농담하시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만들어준 거예요. 너 막 고속도로를 내주는데 안 올 거예요? 아니, 일단 당선이 문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족한 것 중에 하나인데 경찰 특공대 청사가 지금 없는데 작년에 어렵게 예산을 따졌는데 올해 예산을 지금 깡으로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올해 예산을 보면서 지금 과학기술위원들 특히 대덕지구에 있는 그 과학기술인들은 지금 거의 뭐 결상전 태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당이잖아요. 야당 간담회에 그동안에 이런 분들 안 왔거든요. 지난주에 한번 했어요. 과학기술인들 했더니 다 올라왔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정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다 망한다. 대한민국에 보험 드는 겁니다. 보험 들어오면 사람이 든든하잖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과학기술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깎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계속 챙기겠습니다. 서울 세종 청주 고속도로가 이제 한 약 1조 원, 9천 얼마죠? 예산이 9,731억인데 더 들겠죠? 조금 더 들었는데 이게 되면은 요거 지금 교촌하고 세종 사이 도로랑 이제 연결 도로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지역 그 연결 IC에서 출발하면 영덕항 있죠? 강구항 있죠? 강구항까지 200km. 그러니까 대개 드시를 2시간만 달리시면은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30분이 단축이 되고 그 고속도로 이름이 뭐냐면요 서산 영덕 고속도로예요. 근데 왜 세종 청주 고속도로랑 왜 서산 청주랑 될까? 그 뒤에 뭐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였죠. 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지금 세종의 발전을 도로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천안에서 청주 IC 남이까지가 잘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4차선으로보다 3차선으로 줄잖아요. 그죠? 좀 여행 좀 다니세요. 여러분. 이제 이거 확장 공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BC가 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부고속도로 체증이 더 많이 해결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 교통 상황에서 놓고 보시면은 평택에서 오송까지 KTX가 지금 복선인데요. 복복선에 예정이 돼 있었죠. 이게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고 하는데 2030년 전에 와요. 그러면 그것이 되면은 우리가 KTX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좀 답답한 게 오전 12시에서 1시 사이에 기차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11시, 12시 여기가 차가 없어요. 저녁에도 9시 반부터 10시 반 사이인데 기차가 없어요. 도폭선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 기차 양이 많아지고 시간이 단축됩니다. 평균 한 50분 정도 걸리잖아요, 대부분. 제 생각에는 한 10분 정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거는 저희 민주당 정부에서 K뉴딜에 있을 때 제가 뉴딜 펀드로 5조를 일으켜서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대선에 져서 못하고 정부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그 사업도 2030년 정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2030년이 되면 일단 그 이전에 2025년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 되죠. 그 다음에 KTX 확장되죠. 그 다음에
세종 청주 고속도로를 해갖고 우리 이제 고속도로의 인접성이 더 많이 가까워지죠. 제가 보기에는 세종 어느 지역에서는 10분 안으로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인구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 다리가 아침에 많이 막히는 거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쪽에 햇물이대교 상습 정체인데 저는 그 다리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리 건너간 다음에 대전으로 가는 교통량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뭐냐면 대덕 단지에서 북강으로 쭉 북쪽으로 오다가 북강으로 틉니다. 틀어갖고서 대방리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틀어서 지금 어디냐면은 네이버 데이터 센터 하는 데 있죠. 그 언덕 너머에 그 새로 다리 놓은 데 있잖아요. 그 부용리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도로랑 직선도로 뭔가 신호등 없이 연결을 안 해놓으면 뭘 해도 저는 안 막힌다. 뭘 해도 교통 해결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세종의 정치권이나 시청이나 행복정이 좀 풀어가야 될 그 상황인데요. 그 햇물이대교를 직진해 갖고서 지하 터널을 하는데 이게 터널 지나서 괴화산을 지나게 되면은 그 남쪽에 이미 아파트를 져놨어요. 그 연결하면 아주 쉬운데. 네. 죄송합니다. 여러 기자분들 계신데 네. 지금 의전 보고를 하시는 건데요. 지금 한 3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네. 간담회니까 네. 다 했습니다. 위원들 발음하고 네. 질의 답변을 네, 알겠습니다. 다 했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바쁘실 텐데요. 그래서 요 부분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운전면허상,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도 이런 거는 세종이 작년도에 작년도에 그 국가유공자들, 가장 늦게 설치된 광역단체가 없는 게 많은데요. 이 부분들도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신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일종의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찌 됐건 간에 세종의사당 출범을 비롯한 앞으로 세종의 한 7년 정도, 6년에서 7년 정도의 세종의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내외일부 김주환입니다. 그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해서 지금 현재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제 예정지 딱지를 띄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정지라는 그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설계가 끝나고 이제 설계를 근거로 해서 이제 시방서가 만들어지고 또 시공사가 이제 공개로 해서 이제 뭐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고요. 이런 시기점으로 봤을 때 첫 삽을 뜰 수 있는 이러한 시기점이 언제쯤이 될까가 이제 항상 그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언론에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요 시점이 언제쯤이 되겠는가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포크레인 들어가서 붕붕 소리 나는 것을 기다려지는데요. 사실 이걸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총선이 있거든요. 총선에 대해서 원구성이 되려고 하면은 6월부터니까요. 원구성 한 달 정도 걸리면 한 7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건립추진위원회를 이제 지금 해외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도 오셨을 거예요. 빨리 만들어서 졸라야 되겠죠. 그럼 건립추진위원회 의원들은 굉장히 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로 이제 당연직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결정할 부분이고요. 뭐 예정지 확정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는요.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조금이라도 계약금을 넘기는 순간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하는데 최소 6개월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내년 1월 6일이 이제 그 건립추진위원회 건립 한 시한이잖아요. 거기서 다시 6개월 하면은 내년 7월 정도 돼서 총사업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총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이제 건립위원회에서 총사업비에 맞춰 갖고서 이제 설계 아까 말씀드린 턴키로 할 건지
아니면 국제 공모로 할 건지 결정을 해서 나오면 설계하는데 최소한 1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2025년도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완공할 때까지 건설 기간이 약 4년 걸리는 거예요. 네, 건설 기관보다 그 이전 준비 단계가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 설계, 시설계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희망 제작성기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들은 이 건립 추진위원회를 또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의사결정은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원체 이만성 기자입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뒤에서 계속 자꾸 지금 저희 홍성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게 늦어진 이유하고 그리고 지금 세종시 의회는 의원 구성도가 이제 민주당 쪽에 많은데 실지 민주당이 많았고 따지기 전에 뭔가를 세종시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전부 다 탄압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거보다는 세종시 집무실이라든가 의사당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 무조건 그냥 협치를 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조그만 거 한 것까지도 자꾸 발목을 잡거든요. 당리당이다 해갖고 어디 의원님이 국회의원님이 이런 것은 잘 조율해서 세종시의 국회의사당이다 집무실이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창설하고 그냥 머리에 깨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이 두 가지 말씀 좀 견해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제가 뭐라고 늦었다고요? 왜 늦어졌냐? 예, 그렇죠.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힘에서 계속 지연 전술로 나왔거든요. 지연 전술로도 1년이 진행돼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문단이라는 걸 구성을 하는데 자문단 구성이 뭐냐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여는 전제 조건이었어요. 자문단을 만들어준다 그런 것에 동의하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줄게. 이게 국힘의 전략이어서 그거 하나 여느냐고 1년을 허비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세종시에서 우리 국회의원 둘이 민주당이고 시의회도 우리가 있고 우리 뭐 전폭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야 협치가 아닌 상태로 진행되기는 지금까지는 법률안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함께 협치로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일할 때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협치를 잘한 거예요. 협치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년도 왜 예산 안 주냐. 니네가 다 동의하지 않았냐. 동의해놓으니까 예산도 주세요. 이런 명분을 쌓게 되는 겁니다. 법만 통과시켜놓고 그 다음에 협치를 안 하게 되면 진행이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의회 그리고 국회의원들 또 우리 시민들의 힘이죠. 시민들의 그런 생각들이 저희들을 더 열심히 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중공원 정직식사입니다. 오랫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니 재정의 문제인데 오늘 2시에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또 했어요. 브리핑을 했는데 세종시 재정사는 이미 1,000억 이상 적자입니다. 이제 지역구에서 또 살린다는 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교부세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세종시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참 궁금하고요. 두 번째 모든 기자분들이 아마 궁금해할 겁니다. 이제 총선이 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공교롭게도 세종은 이제 두 분 다 초선이시잖아요, 그죠? 전략 공천으로 되셨는데 내년도 총선 관련해서 우리 시당 위원장 겸 홍성국 의원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전략 공천이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중앙당하고 교감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좀. 네. 재정은 우리 국가 재정이 나쁘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국가 재정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정부가 안 쓸 뿐이고요. 네. 제가 이 부분은 수시로 하여간 브리핑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방 정부 중에서 세종시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보통 교부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시민의 숫자에 비해서, 시민의 인원수에 비해서 인프라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그건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확충하는 방법은 뭐겠냐는 거죠. 그런데 세종시를 그러면 다른 시도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행정 수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쪽으로 이주하고, 특히 수도권에서 이주하려고 하면은 수도권이 60년간 만들어놓은 인프라 이상으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오고 국회가 오야지만 어느 정도 해결될 거고요. 그것도 전제 조건은 인구가 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대전 가는 쪽 세종 바깥으로 나간 차가 아침에 왜 이렇게 막히냐. 세종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세종이 없으니까 공무원 갖고 안 되거든요. 세종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지금 세종에서 가장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자족도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세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 이게 일단 기본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세 문제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전체 규모로 놓고 보면 세종시가 2조짜리인데 거기서 보통교부세를 늘려서 그럼 뭐 1조를 더 주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밑으로 우리 세종이 안정적인 기반으로 가기 위해서 인구를 늘리는 부분들, 세수 기반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는 앞으로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주거시설을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계속 발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맞춰갈지는 모르겠지만, 건립이 완공된 이후까지도 생각했던 장기 재정 계획에서는 저도 깊은 우려를 갖고 있고, 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 유치하는 부분들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문제는요, 제가 그건 따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질문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따로 여러분들한테 시간 내서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감은 세종이 행정수도가 되면 현재의 구도랑은 좀 다른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세종의 정치 문화가 좀 발전하길 저는 바라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양당이 지금 내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내부 문제도 오늘 공교롭게도 또 강서구 재보선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상당히 영향을 줄 텐데, 어찌됐건 굉장히 이 공천이라든가 아니면 경선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예상보다 늦게 아마 완성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월 말, 2월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기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상 한 2분 정도 압축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희택 기자님. 네, 디지뉴스 24 이희택 기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어쨌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국적표들로 불파침이 됐지만은, 엄연한 현실은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에 놓여져 있고,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행복도시라는 그 테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사당은 203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역시 국정감사도 133회 중에서 3번만 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기구와 법률 개정안들을 민주당이 2020년 이후에 멈춰서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가 아직 나와 있지가 않고, 지금 오히려 여당에서 계속 개헌 문제를 꺼내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앞으로 세종의사당 건립과 별도로 행정수도 위상을 실질적으로 갖춰가는 어떤 로드맵과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김주표 의장님하고 건축의 원칙을 4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것이 과연 국회 세종의사당이 저렇게 중앙녹지공간이라는 휴양, 레저, 문화 기능이 집결된 그 기능의 한복판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뭐 파급 효과가 대단하지만
오히려 이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좀 맞물려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세종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좀 담겨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과정에서 아직 부지가 확정은 안 됐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지를 저기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과 사법부 기능까지도 고려한 어떤 유보지의 종합적인 계획안을 담아서 재조정할 필요성은 없는가, 요 부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얘기 되는 질문은 거의 대선 후보한테 그 제도적 보완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것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고 5월 30일 날에 22대가 출범하거든요. 아마 지금 법안 바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발의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간에 한 3달이 붕 뜨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처리 가능한 거 있으면은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여기 오늘 시의원들하고 보좌진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헌인데요. 개헌을 일개 국회의원이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저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개헌 논의는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래서 내년 4월 총선 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국회의사당까지 국회의사당 같이 이제 이게 완전 다 올 수 있도록 뭐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환경이나 기후 문제를 넣어서 같이 하자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 논의들은 살아 있는데 이걸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주로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게 여당이 이거는 이 개헌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분의 200석 이상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당이 정리하지 않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개헌 문제는 좀 너무 나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2030년 사이에는 개헌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세종시가 국제 정원 도시에 선정된 거는 애초 계획의 50%를 녹지로 개발했던 세종시의 어떤 최초 설계자들의 생각들이 아마 가장 큰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불편한 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만든 도시하고 살면서 고쳐나간 도시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인간의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수도 없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 초에 이전 행복청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국회의사당이 이 국회 규칙이 통과되면 이제 2기로 가서 진짜 이 사람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효율적이어야 돼요. 효율적이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좀 제도를 생각해 봐달라. 도시계획을 다시 바꿔야 된다. 행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LH 세종본부장한테도 분명히 그런 얘기들을 해놨고요. 국회규칙이 통과된 순간에 니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좀 바꿔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한테도 많은 의견을 좀 들으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 부지 문제 바꾸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거기 놓고 세종시가 좀 더 확대가 되고 하도 여전히 녹지나 이런 공간들은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햄버리대교 그 교통체증도 이게 국회로 오게 되면 그 다리 못 건너도 다닐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뭔가 근본적인 다리 하나 더 놓는 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들도 잘 아시고 있고요. 아실 거고요. 저희들도, 저희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이제 임기 말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임기 말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 비공개적 공약이 되는 거 솔직한 얘기죠. 그래서 역으로 내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제가 당선이 되건 떨어지건 간에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건 나서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충분한 준비, 예령,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아까 김규철 기자님 먼저 하시고 기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시안 김규철입니다. 어쨌든 재정 악화로 인해서 세종시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유치입니다. 그런데 기업 유치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계신가 한번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종시하고 제가 쭉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점이 공업용수 부족입니다. 대전댐에서 오는 그 공업용수가 그 관로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추가로 관로를 확보해서 하루에 50만 톤 이상을 공급할 수 있어야만 공업용수를 대기업 유치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그 공동 캠퍼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행복청에서도 브리핑할 때 계속 공동 캠퍼스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 부지에 공동 캠퍼스 부지가 있고 개별 캠퍼스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개별 캠퍼스 부지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육부에서는 정원을 더 이상 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TO를 줄여가지고 여기다 내려와라. 그럼 대학에서는 수백억을 투자해서 캠퍼스를 조성하고 TO는 그대로 간다면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부분은 행복도시 건설 특례법에 의해서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기업 유치 노력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임기 중에 2년 반이나 코로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지금 설비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씩 계속 누적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나보기는 상당히 많이 만나봤는데, 이런 아까도 제가 교육과 주거 문제 말씀, 또 정주 여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본사인 게 하나 있잖아요. 하나 솔루션인가 그 하나 회사만 있고 나머지 없는데, 여기에 핵심 기능이 있는데 본사는 동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오면 안 되냐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기업들은 우리가 먼저 만들어줄 게, 제가 교육 문제가 별거 아니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식 키우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세종교육이 좋아요. 그래서 세종교육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세종교육을 자랑하는 브로셔를 하나 만들어라. 내가 뿌려줄게. 특히 국회 사무처 직원부터 뿌리고 기업인들 만나서 뿌릴게. 그리고 그 이전에 이춘희 시장 때는 세종시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관련해갖고 만들었습니다. 브로셔를 만들어서 차야 될 만큼 싣고 다니면서 뿌리고, 제가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고려를 해라, 감안해라 왔는데, 딱 한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건도 있는데, 현실적인 거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뭐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오게 되면은 이 기업들도 저는 좀 많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검토했던 데들이 올 거로 보고요. 공업용소 부족 문제는 세종에 지금 중후장대형 산업이 있지는 않았죠. 그리고 세종의 산업은 어찌됐건 디지털, ICT, 뭐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산업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좀 공업용소가 부족하다는 좀 말이 안 되고, 세종이 입지 여건이 좋거든요. 이번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가 쿨링, 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전기인데, 세종이 두 개 있어서 저는 괜찮은 거로 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한테 물어보니까 그 자리를 잡은 게 밑에 있는 물을 끓여다가 그 물로 이제 열이 많이 나니까 식히는데, 데이터 센터 몇 개 더 들어올 걸 추진을 했었어요. 거의 끝까지 갔는데, 이런 많은 문제들이 제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알리바바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짓고, MS 마이크로소프트도 세종에 짓는 걸 해서 제가 금융기관 출신이니까 펀딩은 돈은 되는데, 이 애들이 왔을 때 최종 모든 문제가 이 땅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세종은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풀링, 금강이 있고요. 전기도 괜찮은 편이고, 그 다음 통신선이 부산에서 이렇게 태평양으로 통신선이 이 근방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입지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세종 자체에 그런 일들이 2년 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화가 나갖고서 중단시켰던 게 2개의 게 있었고요. 그 당시에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나서서 한국 세종의 데이터 센터가 알리바바 거랑 미국 MS 거 놓으면은 세종은 완벽하게 안보 문제 해결된다 이런 논리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알리바바 데이터 센터가 세종에 있으면 뭐 그런 문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 캠퍼스 문제 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주대 이전 총장님하고서 이제 그때 할 때 같이 일하면서 그 예산을 제가 해서 했거든요. 공주대랑 해서 하는데 거기는 인원을 줄였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서 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3명, 4명 이렇게 줄여서 와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총장님, 원성수 총장님인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진지하고 세종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 유치를 그 당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대학 정원 문제 이 부분들은. 근데 특례법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은 제가 잘 몰랐거든요. 김 비서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우리 부대 다시 한번 챙겨서 혹시라도 다른 게 그게 가능한 거를 저는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 기자님 우선 먼저 기자님 하시고 이병기 기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전일보 박은석 기자인데요. 그 종합체육시설 건립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준공이 어렵다. 그러면 좀 대안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뭐 대회가 뭐 과거 잼버리 사태로 다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요 대학 선수권 대회는 지자체장들이 중심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요. 건건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개입할 수 있는 거는 건건에 있어서 예산 문제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이제 타당성 재조사를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빨리 나오는 것이 아마 시청도 그걸 기다리고 나면 그 다음 해법을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세종 이렇게 하는데 국비가 얼마 필요하다 했을 때 국회의원이 나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걸 타대를 지금 다시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너무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지금 기자님과 마찬가지로 저거 어떻게 된 거지 답답해 하실까봐 지금 그 타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현재 여기 이제 나온 내용만으로는 사실상 그러니까 대회 정상적인 진행이 힘들다고 저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나요? 그거는 여기 타당성 재조사 나오면 보고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건설 기간은요, 경기장 이렇게 올해는 딴 데 오래 걸렸다는 거는 예산 투입 부분 때문에 지연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토지 확보 기관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냥 평기가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는 좀 건립 기간은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건설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적으로 이 조직위가 있잖아요. 대조직위원회가 또 파행을 겪고 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개입할 틈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는. 이 정도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병기 기자님. 예, 반갑습니다. 세종방송 이병기입니다. 지금 저기 처음 질문하고 연관이 됩니다. 지금 이제 11년, 10년 가까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국회 세종이사당이 본궤도에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마친 상태가 됐는데, 의원님께서도 앞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상황이든 언론의 지역에서의 언론의 역할 필요하고 시민들의 또 힘을 모으는 작업도 필요하다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해서 고생한 끝에 결과를 단락을 얻어냈는데 물론 이제 여야의 그 입장이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최소한 이제 찬성 반대로 나눠지지 않는 이 세종이사당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좀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은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누가 합류를 했고 안 했고. 다행히 그 최 시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석상에서 말씀하셨어요. 왜 민관 합동기구에 행정수도 완성이든 의사당 문제든 합류를 하지 않았느냐, 자당에서는. 그랬더니 당시에는 조직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참여를 못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여러분도 보셨지만 이제 퍼포먼스, 축하 퍼포먼스 다 하셨어요. 또 다음날 돼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서 민주당 의원들 다 역대 노력하신 분들 다 합류를 한 반면에 등을 대고 또 이제 다른 색깔의 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들은 따로 또 별도 20별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보기가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의원이 다수가 있는 민주당의 시의원들의 역할만은 아니고 이제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총선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언론에 당부하시는 것보다 더 노력을 역할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불만이 뭐 누가 악돈 나오고 오늘 단계 상임위 소위에서 갈 때마다 다 지네가 했다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했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시당위원장님, 국회의원 두 분 계시고 최민우 시장이 계시고 한다면 의장님하고 좀 큰 틀의 그림을 좀 같은 점 말씀을 좀 나눠 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네, 국장님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11년간의 과정, 그리고 짧게는 거의 3년 반에 걸친 과정에서 현장에 있다 보게 되면요, 진짜로 안 하려고 시간 끌고 어떤 식으로 안 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끌려온 겁니다. 끌려왔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는 것까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앞에서 끌고 상대편은 뒤로 가려고 하는 거 달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거랑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고 뭐 하는데 이건 정치적인 쟁점이 될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예산을 얼마 넣을 거냐. 총사업비 결정하는데 6개월이면 될 걸 1년, 2년 끌어버리면은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가면 좋은데 실제로 중앙정치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자기 지역의 문제도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북부에 계신 분들은 국회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지역이 발전 안 되고 있다라고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하여간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도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원내대표단이 또 다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결국 세종건립위원회가 생겨서 거기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 두 번째, 지금부터는 여당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역으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재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서 1년, 2년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제가 왜 시민들과 언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건, 지금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법률적인 거 법안 통과될 거 이제 없습니다. 거의. 그거는 이제 뭐 개헌을 해서 나머지 6개 다 넘어오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사고의 범주를 벗어나니까 그거 말고 또 해야 될 게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립위원회 생기면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부터, 건립위원회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연시켜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민주당 국회의장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총선에서 국회의원 출신의 국회의장이 됐는데 이분이 안 하려고 했을 때 천천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감시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한테도, 우리 민주당한테도 니네 대단한 항상 채찍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의 힘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게 아까 김 기자님 질문하셨었는데, 땅을 파는 게 중요한 게 땅 파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상황들, 그리고 완공 시기는요, 자금 어떻게 넣냐 마냐 그거에 다 걸려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여러분들 말씀이 그게 이제 원안이고 제대로 되고, 저희도 그 과정에서 그런 거 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기념식 뭐 따로따로 했는데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얘기도 없이 우리가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거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이제 지나간 걸 하시고요. 앞으로 우리 세종의 발전과 특히 의사당 부분들은 협조로 우리 시의원들도 또 더 많이 나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홍성국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이 제가 아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가 온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인원이 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로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지역 정치인뿐만 아니라 시장님, 시의원들,
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종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방소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죠.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도요. 세종이 잘 하게 되면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수가 있고, 또 서울에 비싼 집에 사시던 분들이 지방에 좀 싼 데로 이사 오시게 되면 그 차액으로 또 더 합리적으로 노후 생활을 잘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의원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